안녕하세요. 얼랜도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0.83% 상승했고 나스닥이 1.22%, S&P 500이 1.01%, 러셀이 0.94%로서 거의 다가 상승하면서 마무리되었죠. 자, 그렇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유가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유가가 내려갔던 이유는 저 호르무즈 해협이 약간씩 뚫리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유가 자체가 내려가면서 증시 자체가 약간의 붐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우리가 관찰하시면서 말까지는 지켜볼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 동안의 맵을 보시게 되면 그나마 좀 많이 갔던 것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있죠. 이번 수요일에 일단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낸드 시장 자체 저장 시장이 좀 좋지 않겠나, 앞으로 수요가 많다. 자, 그래서 올라갔고, 자, 엔비디아 역시도 GTC를 통해서 좀 활발하게 형성되지 않겠는가. 자, 3%까지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가지고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메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구조조정하겠다. 자, 그런 때문에 올라갔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나쁘지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빅테크, 나스닥 중심으로 좀 장이 많이 돌아 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반면에 저번에 올라갔던 종목들 있죠. 이런 것들, 컨슈머 디펜스 이런 종목들은 좀 하락이 됐다. 그래서 통신주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유틸리티 약간씩은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기술주 중심으로 장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파이낸셜 분야도 오래간만에 일단 상승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유가 때문인데, 또 어떻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의주시할 때지 이거 자체가 완전히 시장이 돌아 나갔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까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에 가장 많이 갔던 것이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1개 종목 중에서 11개 종목이 섹터가 다 상승이 되는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컨슈머 시크릿 있죠. 이렇게 경기 소비재라든지 파이낸셜, 그 다음에 베이징 머티리얼스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갔고, 좀 안 올라갔던 것은 컨슈머 디펜스입니다. 그래도 0.13% 상승됐고, 에너지 유틸리티 이렇게 잘 가던 주식들 있죠. 방어주 중심으로 좀 하락을 했고,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했던 하루였다. 즉 말해서 매기가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유가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유가를 조금 더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연말까지, 요번 달까지 어떻게 될지는 좀 관망의 자세가 필요할 때다. 자, 하루 올랐다고 해서 시장이 반등이 된 것은 아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 자체가 3.43% 정도 하락이 되고 있죠. 조금 일단 브렌트유도 많이 하락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0불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랬던 이유는 뭐 그리스 상선이 호르무즈 앱을 통과한다든지, 자,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상선들이 일단 호르무즈 앱을 통과하면서 조금은 원유의 물량들, 자, 아무리 이런 것들이 세계 시장으로 공급됨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에 좀 수급이 돌기 때문에 조금의 하락세가 일어나고, 또 완전히 봉쇄는 아니다. 자,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WTI 역시도 많이 하락하면서 5.75% 하락한 93불대를 기록하고 있다. 완전히 지금 이제 개방이다, 끝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일부가 조금씩은 일단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약간 100불대는 조금 가하지 않나. 자,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10년물 금리하고 더불어서 이건 10년물 금리다. US 10년물 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위에 있는 거 있죠. 저거 자체는 지금 이제 유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브렌트유. 자, 브렌트유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10년물 금리 역시도 내려가는 모양이 있다. 금리가 내려가니까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 금리도 좀 내려가면서 좀 안정적인 시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모든 것이 유가가 내려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거기다 특별히 일단 코인주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도 한 1.76% 정도 상승했는데 74,000 때면 강하게 돌파해 준다면 더욱더 강세로 올라갈 수 있다. 이더리움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6% 정도 상승했고, XRP도 5%나 상승하면서 그 코인주들에게 장을 갖다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골드는 조금은 내려가는 모양이 있고, 지금 이제 달러지수 이때까지 많이 올라갔던 달러지수 있죠. 그것이 100을 갖다 돌파했는데 100을 돌파했던 것이 좀 100에서 조금 눌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유 가격이 하락하니까 역시나 달러지수도 조금은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S&P 500의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나마 6,500대 그 부근대 오니까 좀 반등은 일어났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그 반등 자체가 여기서부터 추세가 변환됐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까지는 힘든 모양이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때고, 아직까지 추세는 하락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이평선이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추세 라인들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기간과 시간 조정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아직까지 완전히 상승세로 돌아 나간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우 역시 지금 이것이 밑에 있고, 그나마 일단 요 45,000대 있죠. 여기서 반등은 좀 나왔는데 이것이 찐 반등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스닥 역시도 약간의 반등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반등이 완전히 상승의 추세를 바꿔놓는 그런 반등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러셀도 마찬가지고 또 올라갔다가 좀 꺾이는 영망치가 있죠. 그래서 11세 형태 맞고 내려오기 때문에 힘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자, 또 조금 더 기간과 시간 조정이 거치면서 어느 정도 요번에 말까지 3월 말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트럼프가 확실하게 손을 털고 나올 때 그럴 때 다시금 반등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언제든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장을 두고 주가가 많이 빠질 때 우량주에 한해서는 조금씩은 담아가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유가가 좀 하락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베센트 장관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미국은 이란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를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물론 요것뿐만 아니라 좀 더 이상 일단 이제 악화되는 경로는 좀 막았지 않느냐 약간의 이제 안도 심리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베센트는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배럴당 $80보다 훨씬 더 떨어질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언제 끝날지는 모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은 더 안전해지고 물자 공급도 더 원활해질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석유 선물 거래에 개입할 수 있다는 시장의 소문에는 좀 찬물을 끼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인위적으로 뭐 끌어내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어떤 권한을 사용할지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카르그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엔 주사 미국 대사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겠다. 그런 트럼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뭐 겁을 줄 수도 있겠고 자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JP 모건에 따르면 이란 석유의 수출량의 약 90%가 카르그섬을 통해서 선적이 된다는 겁니다. 2월에만 하더라도 320만 배럴이 생산이 됐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군사 기반 시설만 공격했는데 다음번에는 에너지 기반 시설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섬과 그 섬을 공격수로 했을 경우는 이란 시설의 공격 위협이 전쟁의 중대한 확전을 의미할 수 있다. 완전히 뭐 끝이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이란 원유 수출 터미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하루 150만 배럴에 달하는 원유 수출 대부분을 즉시 중단시킬 것이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원유값이 더 많이 뛰니까 트럼프도 함부로 하지는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호르무즈 해협이나 지역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강력한 보복으로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까지는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약간의 이런 것들에 티격태격이 왔다 가고 있는데 자, 트럼프는 빨리 끝내려고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CFRA의 샘 스토벌 이런 사람들은 유가 위기가 약세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현재 3주째 접어든 전쟁은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시켜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 공급 차질을 초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유가는 배럴당에 $100를 넘어섰죠. 그래서 물가 상승에 경제 성장 둔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시장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가 여전히 1월 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인 7,200보다도 5%도 안 되게 빠져 있는 수준에 있다. 조정이 약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번 주에 5%의 임계값에 도달한다면 최고치 경신 후에 47일 이상이 지난 시점이 되는데 이는 과거 추세와는 맞지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보통 S&P 500 지수가 평균적으로 5%에서 9.9% 하락하는 데는 28일밖에 걸리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고점 대비 10%에서 19.9% 요 정도 하락하는 데가 조정 국면에 진입하는데 한 80일, 그 다음 22% 이상 하락하는 약세장으로 진입하는 데는 245일 정도 걸린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한 47일 정도 걸렸는데 5%까지 아직도 안 왔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보면은 5%에서 9.9% 하락하는데 28일밖에 걸리지 않는다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질질 끌면서 지금 이제 5% 정도 되고 있죠. 보통 보면 28일 정도 되면 이때 되면 이 정도로 꺾여야 되는데 조정이 깊지가 않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감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조정이 온다면은 좀 더 많이 깊게 와야 되는데 깊지가 않고 계속해서 매수세에 누르고 있다. 뭐 약간은 매수세가 힘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좀 많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일단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옛날처럼 많이 그렇게 빠지는 장이 아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는 지침으로 삼아야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 통계는 통계일 뿐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S&P 500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약세장에 진입한 적은 없다. 그래서 당시에도 하락세로 전환하는데 한 40일 이상이 걸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위기가 그런 매도세를 필요할 가능성을 평가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다. 자,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자, 그렇지만은 지수가 하락세에 근접하는 데 걸린 시간 자체가 조정 가능성은 좀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조정 가능성은 있는데 완전히 일단 하락으로 20% 이상일 때 하락으로 될 가능성은 낮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5% 이상 하락한 날짜 있죠. 자, 5% 이상 하락할 때 보통 20일 정도 되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합니다. 뭐 10%, 20% 이렇게 하락한 날짜가 이 정도 되고
되고 있죠. 그러니까 40일 정도 걸리면은 보통 뭐 10% 이상 이렇게 하락할 때가 있는데 지금 40일이라든지 100일 동안 이렇게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하락하는 폭이 뭐 20%까지 이렇게 오는 거는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하락해봤자 한 10% 깊어봤자 뭐 1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락폭이 조금은 줄어드는 가운데 있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약간의 뭐 10%요 정도는 조정을 있을 수 있겠지만은 20%까지 하락은 통계적으로 봐서는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 뭐 원유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해서 $100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위험이 올해 연준금리 인하를 갖다가 전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둡게 나올 수 있겠지만은 에너지 가격 자체가 상승 자체가 시장에는 심각한 타격은 주진 않을 것이라는데 상당적으로 낙관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큰 폭의 지금 이제 유가가 이 정도 되고 있다 해서 주가가 그렇게 큰 폭에 하락하진 않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모건 스탠리 역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불확실성 속에서 거래하는 데 더욱더 익숙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근본적인 배경이 강세를 시사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긍정적인 실적 모멘텀, 실적이 좋다는 것들, 지속적인 AI 인프라가 투자되고 있다는 것들, 여전히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이 상세장으로서 유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 트레이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현재 시장은 복잡한 환경을 차근차근 소화해내는 늘 그래왔듯이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심과 균형 잡힌 시각이 앞으로 닥칠 어떤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이 지닌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첩하게 대응하라.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대응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물론 요쪽에서 더 많이 깨진다면 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있는 분들은 더 들고 가시는 것이 아무래도 대응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모건 스탠리 마이크 윌슨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4월 초까지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반등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윌슨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상승세로 전환되기 전에 단기적으로는 더 큰 하락세를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4월 초 6,30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금요일 종가 대비 5% 하락을 의미하고 있는데 좀 더 하락이 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지수 자체가 2월 28일에 미국과 이란 전쟁이 시작된 후에 3.6% 하락하면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자, 전쟁과 그로 인한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민간 부분의 신용경색 이런 것 또한 좀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금리 변동 위험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유가 변동 위험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연준의 불확실성도 있다. 자,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일부 저품질 부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가가 오랫동안 침체된 상태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현재 조정을 본다면 시간과 가격면에서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러셀 3000지수 구성 종목의 50%가 약세장 즉 52주 최저가 대비해서 한 20% 정도 하락에 진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경기 침체 위험은 낮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강세장 쪽에서 발생하는 조정장이라는 의미가 되고 있다. 해서 올라가서 좀 쉬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사야 되느냐 했을 때는 월마트, 그 다음 델타항공, 노스그루먼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델타항공, 항공주들은 최근에 중동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 여행이 차질을 빚고 있고 항공주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달에만 10% 이상의 수익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국토안보부의 예산 부족, TS 요원들의 무급 휴가로 인해서 미국의 공항들의 장시간의 지연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 다시금 반등하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매수의 관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노스그루먼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28% 이상이 급등했는데 아무래도 방위산업의 주가가 상승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방위산업은 또 앞으로도 좀 길게 보신다면은 계속 전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은 계속해서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한 전략가는 이란 전쟁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예측하는 공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란 분쟁 자체는 2주 안에 종식될 확률이 60%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조치와 전 세계적인 공동 대응으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변이 곧 열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보게 되면 이란의 고통 한계치에서 미국의 징벌적인 폭격 규모의 강도 그리고 전 세계의 대응을 갖다 모두 빼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했을 때가 이 바로 전쟁의 지속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이유를 본다면 아무래도 이란의 퍼부은 죽음, 불, 분노 이런 것들이 결국은 테헤란 정권으로 하여금 평화를 구걸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니까. 자, 그와 더불어서 이란의 드론 대응 능력도 제한적이다. 자, 그렇게 일단 지금 이제 많은 것들이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단 대응할 수 없다는 것들.
미국의 B-52 폭격기가 일으키는 파괴력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곧 개방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며칠 동안 인도가 자국 유조선 2척을 갖다가 무사히 통과시켰고 또한 프랑스, 이탈리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협상 중이다. 그래서 파키스탄 또한 자국의 선박에 호의를 받으면서 해협을 통과할 계획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해협이 일시적으로 봉쇄됐지만은 결국은 프랑스, 영국, 소련이 참여한 해군의 합동 작전으로서 기뢰 제급 작업을 통해서 해협을 다시금 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 건 아니겠지만 좀 협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열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요 내용은 지금 마켓와치에 나타났던 오피니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이란 전쟁을 끝낼 시간이 15일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유가부터 시작해서 S&P 500 지수까지 시장이 4월에는 혹독한 가격 조정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란과의 분쟁이 3월에 종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이란 자체는 11월에 미국의 정권 교체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란이 도리어 지금 이제 트럼프를 갖다가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들은 유가가 정점에 달했고 이란과의 분쟁이 끝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있지만 이란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5일밖에는 남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세운 기본 시나리오는 베네수엘라 2차 침공과 같은 방식이었다. 지도부를 전복시키고 사태를 수습한 후에 승리를 선언한 것이었다. 자, 물론 이란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석유도 있고 또 족보가 나라가 다르죠.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또 제국이었고 계속해서 흘러내려왔던 자기만의 언어도 있고 그런 나라들하고 지금 베네수엘라는 좀 급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작전이 4주에서 6주 만에 끝날 것이다. 반복해서 밝히고 있죠. 6주는 아마도 여유 기간이 될 것이다. 따라서 3월 31일에 작전이 종료되면 트럼프는 자신이 조기에 끝냈다. 그렇게 자랑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금융시장은 제2의 베네수엘라 사태를 기대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다른 것보다 배럴당 100달러의 안팎을 유지하다가 4월에는 85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면 에너지란지 석유 관련 주식을 추격 매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생각에 유가가 정점에 달했다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란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란은 이 분쟁을 장기화해서 세계 에너지 흐름에 대한 압력을 유지할 모든 동기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사태가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이란은 월가 일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전쟁이 4주 6주 안에 끝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면은 현재 고점처럼 보이더라도 에너지란지 원자재 관련 모든 것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도부는 최근에 전쟁 종식 시점을 자신들이 결정할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란이 지금 테헤란이 아닌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독자적인 정권 교체를 추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란 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자체를 본다면 좀 혼동의 시간이 좀 더 길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현재 이란 자체를 본다면 그들의 싸움은 국가 생존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가장 강력한 지렛대가 되고 있는데 이란은 워싱턴이란지 예루살렘에서 정권 교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충분한 경제적 고통, 시장 불안 그리고 정치적 반발을 가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1973년에 석유 검수 조치가 6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그 여파는 그의 10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퇴진을 용이하게 하는데 일조했던 것이 석유 검수 조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워싱턴과 예루살렘의 양국의 정치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네탄야후가 총리가 선거운동을 갖다가 재정적 정치적 부담으로 만들어서 6월 총선에서 연립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유가를 상승시켜서 통화 여건을 악화시킨다. 그래서 11월에 중간선거 전에 트럼프를 갖다가 공화당의 정치적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이스라엘하고 미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치에 아무래도 지금 지도자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이란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이란의 기본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미국인들은 여름 내내의 평균의 휘발유 가격이 배럴당 3.5달러 다진 소유 가격이 파운드당 9달러에 달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 시나리오를 본다면 베네수엘라에서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체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자 베네수엘라 사회당이 여전히 집권하고 있는데 이들은 워싱턴과 협력할 의향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 같이 이렇게 동조화가 됐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 그런데 이란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같이 이렇게 동조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없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란의 종교 지도부가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최고 지도자를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기 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란 자체가 베네수엘라처럼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쟁이 만약에 3월을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된다면 모든 것이 재평가되고 모든 상황을 다시금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동맹국들 역시도 반응이 상당히 안 좋겠죠.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트럼프 이란의 반격 능력을 파괴했다고 세계에 공언하는 와중에서도 미국이 이란 문제에 대한 시한을 지키지 않는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중국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라든지 정치운동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게 변화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이 만약에 4월까지 중단된다 그렇게 했을 때는 배럴당 148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 2008년 최고치. 자, 그로 인해서 유가 전망에 대한 상승 위험은 수송 차질이 더욱더 오래 지속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8월과 9월에 원유 소물 가격이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는데 전쟁 전에는 60달러였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하락에 대한 기대도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빨리 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트럼프라든지 지금 네탄야후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3월달 안으로 지금 전쟁을 종료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이란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가 관건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네오클라우드 회사인 네비우스에 관한 이야기인데, 네비우스는 메타와의 거래 덕분에 오늘의 가장 큰 폭의 상승하면서 시티은행 이 주식이 훨씬 더 오를 수 있다. 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비우스뿐만 아니라 아이렌 이런 회사들도 네오클라우드가 같이 많이 동반 상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덜란드 기업인 네비우스 자체를 본다면 올해 들어서 55% 이상 상승되고 있는데, 메타 플랫폼의 인수 이후에 월요일 하루 만에 15%가 급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이유는 메타가 자사의 AI 인프라에 최대치 270억 달러를 투자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계약의 일환으로 해서 네비우스는 내년 초부터 향후 5년간에 120억 달러 규모의 전용 컴퓨팅 용량을 제공할 예정에 있고, 자, 메타는 네비우스로부터 추가로 150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용량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저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현재 빠르게 성장하는 AI 컴퓨팅 시장에서 네비우스가 시장 점유율을 더욱더 확대할 잠재력이 크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과 더불어서 169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비우스의 목표가를 그렇게 높여주는 이유 자체를 본다면 단순히 GPU AAS의 지금 제공업체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GPU as a service란 말이죠. 그래서 GPU의 하드웨어를 갖다 직접 사지 않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필요한 그러한 GPU 성능을 빌려 쓰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맞춤형 데이터 센터의 설계라든지 자체 하드웨어 오케스트레이션, 그리고 확장되는 추론, 그다음 에이전트 서비스 계층을 아우르는 풀스택의 아키텍처를 갖춘 그런 신흥 AI의 하이퍼스케일러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단순하게 지금 GPU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쪽에 있는 서비스만. 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표가를 좀 많이 주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탄탄한 재무 상태라든지 마진 개선, 차세대 엔비디아의 칩의 조기 공급, 그리고 동종업계 대비해서 성장을 견인하는 자본 효율적인 규모 확장,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낙관적으로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시스템인 클릭하우스에 대한 네비우스의 25%의 지분 보유가 회사의 전반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티은행에 따르면은 2029년도 회계연도까지 두 자리의 마진을 달성하고 향후 5년간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125%에 달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장도 많고 마진도 많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AI 워크로드는 2025년도에 약 18기가와트에서 2030년도에는 110기가와트로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연평균 성장률이 44%, 또 시장 성장률도 2배로 앞질러서 2030년도까지는 5기가와트 유효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요거는 연평균 성장률이 한 93%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AI 컴퓨팅 시장에서 네비우스 점유율이 증가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여력이 많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네비우스에 투자한 메타 역시도 좋은 일단 이미지를 보고 있는데, 월가 입장에서는 구조조정 보도 후에 메타에 대해서 더욱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저커버그가 승부를 걸고 있다. 자, 그렇게 지금 현재 알리고 있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공지능 비용 상승과 관련해서 회사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특별히 회사 직원 20% 이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2월 31일 기준에서 한 7만 9천 명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번 감원을 통해서 AI 인프라의 구축의 비용을 상쇄시키고 AI 지원의 인력을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월가 전반에서 볼 때 분석가들은 메타 CEO가 생성형 AI에 새롭게 집중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물론 이미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력을 효율화한 바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행적을 고려해 볼 때 AI 중심의 조직으로의 전환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메타는 수억 달러에 달하는 보상 패키지를 제시하면서 최고의 AI 연구원들을 영입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또 약간의 어느 정도 비용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감안하지 않나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 자체는 AI 반도체 업계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엄청난 속도로 인력을 채용하고 기업을 인수해서 반도체 관련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고, 대규모 비용 절감을 통해서 AI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듯으로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AI를 내부적으로 활용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서 광고 수익을 증대시키면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 지출이 향후 10년 동안 더욱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메타가 과대 광고에서 효율성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는 비중 확대를 통해서 목표 주가 825달러를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메타는 제너레이티브 AI 관련 도구를 통해서 효율성을 더욱더 높이기 시작한 대형 기술 기업들의 최신 사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 이상의 인력 감축을 통해서 봤을 땐 EBIT 있죠. 영업이 이것이 5에서 10% 정도 상승 여력을 제공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수익 창출을 통해서 영업이익의 하한선을 높이고 있다. 또한 투자 수익이 발생함에 따라서 투가적인 이익을 갖다가 창출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론 사람을 자르니까 당연히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더욱더 많은 효율성을 바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권거래소의 내부 관계자인 제이우즈에 따르면 이번 주에 엔비디아 외에 주목해야 될 기술주 두 종목이 있는데, 자, 그 종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아무래도 GTC가 있는 엔비디아도 주목해야 되겠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 오클로도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수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에 있고, 오클로 역시도 화요일 날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마이크론 주가가 지금 돌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가가 460달러 수준을 주시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수준에서 마감한다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 모멘텀이 생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된 이유는 대만의 두 번째 공장을 건설하면서 디램의 생산량이 열릴 것이다. 자, 그렇게 발표한 주가가 5% 이상 급등하고 있다.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봐서. 그래서 지금 메모리 시장이 거의다가 샌디스크 이런 시장들이 다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S&P 500의 주요 지지선은 6,604를 기록하고 있다. 이베리 이평선이란 말이겠죠. 그 지수가 그 이상 수준에서 거래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고, 28분이나 이 수준 위에 있었다. 과거 200일 동안에. 자, 그래서 이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믿기 어렵겠지만 또 매수기회가 될 수도 있다. 자, 그 이야기라고 있죠. 물론 이평선 자체가 좀 깼다고 해서 주가 자체가 거기서부터 완전히 내려간다. 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자, 거기가 또 매수 관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역시도 200일 미만 동안은 이 수준 아래에서 머물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약간 깨진다 하더라도 반등의 여력이 있다. 어디까지나 펀더멘탈에 따른 거죠. 여기서 뭐 완전히 기계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젠슨 왕의 기조 연설에서는 GTC의 컨퍼런스에 이 연설을 할 예정에 있는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데 주가가 좁은 거래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CEO 발언 자체가 나온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고, 170달러 하락을 하면은 좀 주의해야 된다. 자, 만약 요 가격대가 유지가 되면은 큰 폭의 일단 상승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장에도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